몇 년 전 이집트에서 끔찍한 발견이 일어났습니다. 들어보실래요? 사람의 손 16개가 4개의 으스스한 구덩이에 조심스럽게 묻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비정상적으로 커서 사람의 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오른손만 있고 왼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어두운 의식의 실행을 가리킨다는 것이 밝혀졌죠. 고대 이집트 예술과 이야기에는 전사들이 승리의 증거로 적의 오른손을 내밀고 그 대가로 금을 요구하는 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을 자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을 영원히 끊는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러한 유형의 패배를 보장하는 것은 승리하는 쪽에 흥미로웠습니다. 이 싸움은 이집트인 대힉소스의 싸움이었어요. 힉소스는 한때 가나안으로 알려진 곳에 살았던 이들이에요. 이집트는 항상 역사를 바꿀 만한 발견의 중심지였는데 얼마 전 이 파피루스가 발견되었습니다. 파피루스를 펼치면 마천루 높이보다 조금 더 큰 크기예요. 텍사스주 위치타 폴스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마천루 말이에요. 인간이 노트 앱에 글을 쓰지 않았던 시절에는 파피루스 식물의 수질로 만든 이 물건에 글을 썼습니다. 약 2000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은 장례식 전통과 사후 세계에 대한 환상을 묘사한 책을 연상시키는 무언가를 썼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 중 하나로 여겨지며 현재까지도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본은 사카라에 위치한 조저 피라미드 바로 남쪽에 위치한 방에서 출토됐어요. 네, 조저는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자 피라미드가 아니죠. 최근 사카라 유적지는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완전한 미라 중 하나를 발견한 고고학자들의 흥분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들은 이 아름답고 잘 보존된 미라가 부유한 남자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금박으로 덮인 깊은 갱도에서 발견됐어요. 그가 중요하고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상징이 있습니다. 머리에 두른 밴드, 가슴에 차고 있던 팔찌, 이집트 최고의 귀족들만 입었던 튜닉으로 방부 처리된 사실 등이 그 예입니다. 이번 발견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4300년 전에 남겨둔 것처럼 박격포로 봉인된 안식처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과거 2008년 고고학자들이 사라진 피라미드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피라미드는 4000년에 걸쳐 노후화되어 사라졌어요. 현재는 그 기단만 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꽤 중요한 유적지였죠. 고대인들은 피라미드 주변에서 대제사장이 신성한 황소의 미라를 운반하는 특별한 형태의 의식을 거행했다고 전해져요. 재밌는 사실은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아피스 불이 멤피스의 도시 신의 지상 화신이며 다산의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냥 평범한 아피스 불이 아니었어요. 온통 검은색이어야 했고 뿔 사이에 흰색 마크가 하나 있어야 했고 매우 특별한 특징이 많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사제들에 의해 선택되고 죽을 때까지 존경받았어요. 그 후에는 미라가 되어 지하 갤러리에 묻혔습니다. 이 사라진 피라미드는 1800년경에 사라졌어요. 사카라 마을에서 처음 발견한 것은 독일 고고학자였습니다. 그는 처음 발견했을 때 머리 없는 피라미드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공식 발견 후 몇 년이 지나자 사막의 모래가 피라미드 전체를 덮어버렸죠.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 몇 차례 발굴이 있었지만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피라미드를 덮고 있던 8m의 모래 더미를 걷어내고 피라미드 바닥 전체를 파냈을 때 매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에서 100만 구가 넘는 미라가 있는 공동묘지를 발굴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은 약 1700구의 미라를 발굴했습니다. 다른 고전 이집트 미라와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이 사람들이 왕이나 파라오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들은 이집트가 로마와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던 약 1500년 전에 살았던 병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묘지의 이름은 멋지네요. 물소의 길입니다. 다음 여행에 꼭 한번 가보세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황소와 버팔로 외에도 개코 원숭이도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패턴이 보이시나요? 20세기 초 고고학자들은 원숭이 계곡이라는 곳에서 원숭이 미라가 가득한 유적지를 발견했어요. 중요하지 않은 동물이라면 미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특정 동물은 특정 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자칼은
고대 저승의 신 아누비스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고양이는 여성신 바스테트와 비유됐고요. 개코 원숭이는 이집트 최고의 신 중 하나인 라의 조언자이자 지혜의 신인 토스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꽤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이 동물들을 연구한 고고학자들은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개코 원숭이들이 평생 동안 햇빛을 받지 못한 채 집안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이 극심했고 먹이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해요. 어쩌면 토스가 이 개코 원숭이 사육사들에게 화를 낸 걸까요? 추측일 뿐이죠. 이집트 고고학자들에게는 지루한 날이 없어요. 그들은 황금혀를 가진 인간 미라도 발견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황금혀가 저승에 가면 말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가능성이 희박하긴 했지만 사실 또 안 될 것도 없잖아요. 이 미라들 중 일부는 목걸이, 도자기, 연꽃과 풍뎅이 모양의 황금 유물과 같은 물품과 함께 나무관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도요. 농담이에요. 최근 이집트에서도 새로운 신전이 발굴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신전이 제우스, 카시오스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전능한 그리스 하늘의 신 제우스와 카시오스 산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 주변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땅에서 튀어나온 분홍색 화강암 기둥 2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빙고! 이 기둥은 사원의 정문을 상징하는 기둥으로 수년 전 지진으로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에 대해 말하자면 아주 심각한 신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최근 카이로 남쪽의 한 도시에서 과학자들이 황금 반지를 발굴했는데 프로도는 아니었고 마법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금반지였지만 공식적으로 베스라는 이름의 유흥의 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 신은 종종 신성한 텍스트에서 통통하고 행복한 난쟁이로 묘사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받는 타투는 대부분 의미가 없어지고 미적 목적으로만 새기곤 하죠. 하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보호의 표시로 문신을 새겼습니다. 적어도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일강 주변에서 과학자들은 문신이 잘 보존된 미라들을 발견했는데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피부가 쉽게 손상되기 때문이죠. 이 여성 중 2명은 허리에 문신을 새겼는데 그림은 단순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통통한 난장이 베스를 포함한 그림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는 또한 출산 중 여성의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로봇을 발명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믿지 않겠다고요? 좋아요. 그건 완전히 사실은 아니죠. 물론 그들은 천문학자였고 수학자였고 공학자였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패키지에 기이한 발명품을 끼워 넣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하토르라고 부르는 자동화된 신이에요. 이 목조 조각상은 누군가 그 비밀을 알아채기 전까지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수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엑스레이 기계의 도움으로 조각상 내부에서 기계 작동 시스템을 발견했어요. 도르래처럼 생긴 축은 조각상의 어깨에서 왼쪽 다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시스템이 회전하면 동상이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죠. 이봐, 날 잡으라고. 날 잡아.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잖아. 놀랍지만 버려진 야생동물 공원 안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동물우리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작은 집들은 오랫동안 방치된 채 거미줄과 곰팡이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어두운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앞에 초록빛이 빛납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거대한 물탱크였어요. 오래된 녹색물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거대한 물고기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본 것은 백상아리입니다. 상어는 포르말데이드 용액 안에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2012년 호주의 와일드라이프 원더랜드는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그곳에서 옮겨졌지만 상어는 잊혔습니다. 2018년 도시탐험가 루크 맥퍼슨이 이 버려진 곳을 방문하여 방부 처리된 상어의 동영상을 올렸어요. 동영상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상어는 로지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공원은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불행히도 공공기물 파손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수조를 망가뜨리고 그 위에 낙서를 했죠. 사람들은 이 특이한 발견을 보존할 것을 요구했고 몇 달 후 상어 탱크가 거의 파괴되었을 때 운영 중인 다른 전시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수조는 복원됐고 수조 안의 액체도 교체돼서 상어는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다음 버려진 장소는 훨씬 더 무섭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방문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겠죠? 이곳은 체코에 있는 작은 마을 루코바입니다. 작은 집들과 아늑한 거리, 풍부한 자연이 어우러진 이곳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나무들 사이로 갑자기 오래된 예배당의 실루엣이 눈에 띕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곳이 완전히 버려졌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벽에 색이 바랜 페인트가 칠해진 낡은 벽돌과 녹슨 금속 지붕이 보입니다. 좀 으스스해 보이네요. 안으로 한 발짝 들어갑니다. 만약 여행자들이 밤에 이곳을 발견한다면 안에서 이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거예요. 예배당에는 수호 성인들의 동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벤치에 앉아 있고 일부는 서 있죠. 석고상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사실은 각 동상이 하얀 시트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1968년 예배당 지붕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무너졌고 주민들은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았어요. 2014년 한 예술가가 석고상을 만들어 이곳에 놓았는데 마치 건물에 유령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설치물은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예배당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돈을 모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곳은 미국입니다. 바손 하이웨이를 따라 운전하고 있어요. 길 양쪽에 울창한 숲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가서 차에서 내립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상한 발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숲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덤불, 진흙, 나무 사이를 헤치고 가면 여기 있어요. 처음에는 전혀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위를 쳐다보세요. 녹슨 빨간 자전거가 말 그대로 나무 안에 있어요. 자전거는 숲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바퀴와 핸들바는 튀어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무 기둥 안에 있어요. 1954년 이 지역의 한 소년이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타이어는 매우 얇고 단단했고 핸들바는 마치 세발 자전거처럼 보였거든요. 어느 날 이 소년은 친구들과 숲에서 놀고 있었고 오직 그 소년만 자전거가 있었어요. 모두들 집에 가기 시작했을 때 소년은 그저 자전거를 나무 옆에 두고 갔습니다. 나무는 계속해서 자랐고 자전거는 나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곳을 떠나서 바로 남캘리포니아 사막의 중심부로 가볼게요. 햇볕이 매우 뜨겁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래, 마른 덤불, 그리고 멀리 산이 보일 뿐이에요. 몇 시간이 지났어요. 목이 마릅니다. 태양이 피부를 태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물이 보입니다. 아니면 신기루일까요? 그렇지 않길 바라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야호! 이건 진짜 물이에요. 하지만 오아시스는 아닙니다. 여기 사막 한가운데에 아무 표시도 없는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으로 뛰어드니 너무 신나요. 이곳은 소셜풀이라고 합니다. 한 예술가가 2014년 여름에 지었어요. 물론 누구나 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 수영장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불행히도 오늘날에는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버려진 장소들이 소름 끼치고 이상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발견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하죠. 파리에 있는 피갈레 구역으로 갑니다. 이곳은 주택가이고 버려진 장소 같지 않은데요. 이 중 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입구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확인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한 아파트 문 앞에 멈춥니다. 다 허물어져 가네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는 장면은 유령의 집 영화의 으스스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가구와 장식은 이 시대의 물건이 아닙니다. 아파트 전체가 골동품처럼 보여요. 두꺼운 먼지층이 구석구석을 뒤덮고 있습니다. 테이블과 바닥에는 오래된 소름 끼치는 인형과 봉제왕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뮤직박스에서 음산한 곡까지 흘러나오면 더할 나위 없는 공포영화 속 한 장면이에요. 마치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기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이에요. 아파트 주인은 1940년대에 이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갔어요. 아파트는 70년 동안 손대지 않은 채 방치되었습니다. 2010년 아파트 주인의 재산 평가가 시작되면서 발견되었어요. 집주인은 다른 곳에 살았고 아파트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정가들이 아파트에 들어왔을 때 이탈리아 화가 지오반니 볼디니의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화가가 19세기에 그린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은 약 30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미비아에 있는 또 다른 사막으로 갑니다. 이곳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모래 언덕 사이로 말라버린 석호와 오래된 침몰선이 모래 속에 반쯤 잠겨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침몰선의 일부라고 해야겠죠. 이 포르투갈 선박의 나이는 약 500년입니다. 원래 1533년에 리스본에서 출발했는데 나미비아 다이아몬드 광산 도시 근처에서 사라졌습니다. 잔해 사이를 걷다 보면 당시 선박의 부품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금화가 든 상자입니다. 이 귀중한 보물을 포함한 전체 선박의 가치는 약 14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잔해는 2008년에 지질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지만 모든 것이 공개된 것은 8년 후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뉴욕의 거리를 걷고 있어요. 쓰레기통이 있는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지납니다. 캔버스 하나가 쓰레기통에 튀어나온 것이 보입니다. 꺼내보니 그림이네요. 이미지가 별로 선명하지는 않지만 아름다워요. 여러분은 그 예술품이 쓰레기통에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 후 4년 동안 이 그림에 대해 뭔가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골동품에 대한 웹사이트에서 이 그림이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사라진 예술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2003년 뉴욕의 한 여성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녀는 쓰레기통에서 그 그림을 발견했을 때 그림에서 어떤 힘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주인이 1989년에 그것을 도난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그림을 돌려주었고 보상으로 약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트레스 페르소나 제스라고 불리는 이 그림은 1970년 멕시코 예술가 루피노 타마요가 그렸습니다. 한 수집가가 아내를 위한 선물로 이 예술작품을 샀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이 그림은 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하는 동안 도난당했습니다. 이제 가장 웅장하고 규모가 컸던 발견으로 우리의 여행을 마무리할게요. 여기는 터키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오랫동안 낡은 집에서 살았고 집을 다시 꾸미고 싶어 해요. 쓸모없는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지하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전에는 필요 없었지만 이제 지하실을 방으로 개조하기로 합니다. 벽을 하나 허물었더니 지하로 통하는 터널이 있어요. 흥분한 여러분은 안으로 들어가고 터널이 단지 비밀의 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거대한 지하 도시로 이어지는 거였어요. 1963년 터키의 한 남자가 지하 18층까지 내려가는 고대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약 2만 명의 주민, 가축, 그리고 식량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였어요. 단순한 미로 터널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예배당, 학교, 마구간, 부엌, 그리고 다른 문명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약 1000년 전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습니다. 아마도 자연재해와 전쟁의 피난처로 지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멋진 사실은 이것이 유일한 지하도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있는 다른 터널과 연결되어 있어요. 1912년 4월 10일 RMS 타이타닉은 영국에서 출항했어요. 하지만 이건 보통 선박이 진수한 게 아니었어요. 타이타닉은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가장 큰 여객선이었어요. 길이가 269m로 거의 축구장 3개 크기였죠. 그리고 선체에서 굴뚝 꼭대기까지 쟀을 때 배는 53.3m의 놀라운 높이였어요. 17층 건물 높이였죠.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로 여겨졌고 3,000명의 일꾼들이 배를 건조하는데 거의 3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첫 항해를 시작한 지 불과 4일 만인 오후 11시 40분에 배는 빙산과 충돌해 대서양 물결 아래로 사라졌어요. 여객선이 침몰하는데 2시간 4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탑승한 2,200명 이상의 승객과 승무원 중 706명만이 살아남았죠. 난파선은 차가운 대서양 물속에서 많은 비밀을 숨긴 채 다음 73년 동안 행방불명 상태로 남겨졌어요.
그리고 평생을 바다 탐험에 헌신했던 사람의 공이 아니었다면 그 거대한 배는 훨씬 더 오랫동안 실종된 채로 남아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바로 로버트 발라드였어요. 어렸을 때 발라드는 바다에 심취해 있었어요. 이 매력은 그가 겨우 12살이었을 때 시작됐어요. 그때가 줄 베른의 공상과학 소설 해저 이말리를 각색한 영화를 보았을 때였죠. 영화는 젊은이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걸 갖고 있었어요. 모험과 이상한 생물로부터 노틸러스라고 불리는 강력한 수중 이동체까지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가고 싶은 세계에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 순간부터 발라드는 미래엔 더 이상 마른 땅 위에서의 삶은 존재하지 않았죠. 23살이 되었을 때 그는 심해 잠수대 그룹에 배정되었어요. 거기서 그는 해저를 탐색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걸 도왔어요.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엘빈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세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작고 조종하기 쉬운 잠수함이었어요. 또 선원들이 안전하고 방수인 내부에 머무르며 수중 샘플을 수집할 수 있게 설계된 외부 기계식 팔도 있었죠. 엘빈 잠수함은 다양한 임무에 유용하단 걸 증명했어요. 예를 들어 한 번은 바다에 추락한 항공기를 추적하는 데 사용됐어요. 하지만 이 배는 1년의 좌절을 겪었어요. 한 번은 황새치에게 공격당해 잠수함이 다시 빠르게 떠올라야 했죠. 여전히 잠수함의 외피에 박힌 황새치는 그날 저녁 만찬이 되었어요. 그리고 1968년 10월 잠수함을 물속으로 내리고 있는데 그걸 지탱하던 케이블이 끊어져 3명의 선원을 태운 채로 바닷속으로 떨어져 곤두박질 치게 되었어요. 또 작은 배가 여전히 열려 있었기 때문에 바로 물로 가득 차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했죠. 다행히도 선원들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엘빈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악천후로 배를 되찾고자 했던 시도는 여러 번 방해를 받았어요. 그 다음 해가 되어서야 마침내 표면으로 올라왔죠. 이윽고 엘빈은 개선되었어요. 선체는 티타늄으로 강화되어 더 높은 수심 등급을 받아 해양 탐사에 보다 적합하게 되었죠. 이 특수 잠수함은 발라드의 100번 이상의 탐험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남자는 대서양의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불리는 수중산맥을 탐험한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갈라파고스 단층에서 열 분출구를 발견했을 때 그는 또 화학 합성의 과정을 발견하고 기록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이것은 박테리아에 의한 음식 에너지의 복잡한 화학적 합성이에요.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발견은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발라드는 자신이 타이타닉 광신자였던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는 다른 탐험가들이 시도하고 실패한 걸 본 후에 결국 그 배를 찾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타이타닉은 분명 그 당시 큰 에베레스트 산과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성공을 했거나 성공했어야 한 것들이 사실은 실패했어요. 발라드는 1973년이라는 이른 시기부터 배를 찾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년 후 실제 시도를 했죠. 그는 카메라와 음파 탐지기가 장착된 해저 굴착선인 심해 해난 구조선 시브로프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시추 파이프가 부서졌을 때 포기해야 했어요. 때가 아니었던 거죠. 80년대 초 텍사스 석유업자 잭 그림은 3차례에 걸쳐 난파선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 번은 그림이 실제로 타이타닉 위를 지나갔지만 장비가 그걸 감지하는데 실패했어요. 우린 이런 걸 굉장한 불운이라고 하죠. 발라드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획이 필요했죠. 그리고 도움도요. 첫 번째 쟁점은 대서양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가 여지껏 가장 멀리 내려간 건 6,096m였어요. 그리고 그 여행은 3시간이 걸렸어요. 여기에 다시 올라가는 시간을 빼고 말이죠. 발라드는 바다의 압력을 견디기 위해 이미 티타늄 선체로 강화된 엘비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이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뭔가가 필요했어요. 조종사가 없는 원격 조종 잠수함이 이상적이었죠. 하지만 우선 그걸 하나 만들어야 했어요. 그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면서 당국과 접촉했어요. 그리고 관계자들은 타이타닉에 관심이 없었지만 기꺼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발라드는 먼저 1960년대 대서양 바닥에 가라앉은 두 대의 잠수함인 트레셔와 스콜피오노를 추적하는 데 집중해야 했어요. 당국은 애초에 왜 침몰했는지 알아내는 연구를 하고 싶어 했죠. 또 그걸 회수할 수 있는지 또는 회저에 놔두는 게 안전한지도요.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나서야 비로소 타이타닉을 찾는데 남은 계약 기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자금 조달에 대한 다른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발라드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일을 시작했어요. 우선 그는 2개의 새 장치를 만들었어요. 아르고는 조종사가 없는 심해 견인 비디오 카메라 썰매였어요. 이것은 그 위에 장착된 일련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녹화하도록 설계되었어요. 6,100m 깊이에서 작동할 수 있었고 해저의 거진 98%를 탐사할 수 있었어요. 아르고는 원래 배에 묶여 있어야 했어요. 배가 움직이면 아르고가 뒤에서 끌려 해저 바로 위에 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카메라가 이미지를 표면으로 전송하게 되어 있었죠. 2번째 장치는 제이슨 주니어라고 불리는 작은 로봇 차량이었어요. 이것도 원격으로 조종되어서 엘빈과 같이 잠수함 안에 있는 승무원들이 수중 물체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발라드는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그는 잠수함들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수색은 비교적 간단했기 때문에 12일의 여유를 갖고 의무를 다할 수 있었어요. 타이타닉을 찾는데 주력할 수 있는 거의 2주일이라는 시간과 함께 그는 바다 탐험을 시작했어요. 그는 아르고를 해저로 끌어당기며 극에 수집한 이미지를 검토하면서 캐나다 뉴펀들랜드 근처로 수색을 집중했어요. 그리고 아무 수확이 없던 며칠 후에 마침내 리벳으로 고정된 선체판과 보일러를 발견했어요. 이걸까요? 다음날 배에 거대한 뱃머리가 드러났어요. 1985년 9월 1일 발라드와 그의 동료 선원들은 마침내 악명 높은 배를 발견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발견으로 만감이 교차했죠. 발라드는 타이타닉의 마지막 안식처를 처음 발견한 것에 흥분했어요. 하지만 또 배가 침몰했을 때 고통받았을 사람들에 대한 슬픔에 압도되었죠. 다음 4일 동안 선원들은 난파선을 탐사했어요. 빙산이 처음 발견되었을 망대를 찾았어요. 게다가 거대한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어떻게 두동강이 났는지에 대한 증거가 마침내 드러났죠. 배의 양쪽이 모두 발견되었어요. 가구와 식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슬프게도 안전지대로 가지 못한 사람들의 가죽 신발 몇 켤레가 해저에 널려 있었어요. 발라드는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던 곳에서 성공을 했고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타이타닉을 찾은 것이 한 사람의 성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발라드의 생각은 달랐어요. 2019년 그는 다른 미스테리를 푸는데 도전했어요. 에밀리아 이어하트의 실종이죠. 이어하트는 전 세계를 비행한 최초의 여성이 되려고 시도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1937년 태평양 어딘가에서 실종됐어요. 그녀와 비행기는 발견되지 못했어요. 발라드는 타이타닉 발견의 행운이 에어하트가 추락한 곳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랬죠. 하지만 그의 탐험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리고 로버트 발라드가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난파선을 발견했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바다에는 300만 개 이상의 난파선이 있을 걸로 추정되고 발라드는 그중 100개만을 찾았죠. 이제 70대 후반인 그는 젊은이들이 바다와 그 많은 미스테리를 탐험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격려하고 싶어해요. 1989년 그는 초등학생들이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제이슨 러닝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또 줄 베른의 소설에 나오는 잠수함의 이름을 딴 EV 노틸러스라고 불리는 자신만의 연구용 선박도 갖고 있어요. 그의 경력에 영감을 준 이야기에 대한 딱 맞는 찬사죠. 2000년대 초 한 지질학 전공 학생이 콜롬비아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노청 광산으로 현장 학습을 갔습니다. 그는 돌 조각을 주었고 그 위에 선사시대 나뭇잎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는 더 많은 돌을 발견했고 모든 돌에 같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학생은 자신의 발견이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큰 뱀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역 과학자에게 그것들을 가져갔고, 과학자는 스미스소니언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다른 과학자들을 화석 사냥에 초대했어요. 그는 세레혼의 구덩이에 화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1990년에 다른 지질학자가 그곳에서 화석을 발견했고 그의 사무실로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고 그것을 석탄화된 나뭇가지라고 불렀습니다. 몇 년 후 한 고생물학자가 이 나뭇가지의 사진을 보게 됐어요. 그는 그것이 나뭇가지가 아니라 동물의 화석화된 턱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과학자는 발견에 너무 흥분해서 콜롬비아까지 직접 날아갔어요. 그는 그 화석을 조사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유리 진열장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기다릴 수 없어서 유리를 깨고 그것이 수백만 년 전에 살았던 동물의 화석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지질학 학생의 발견 이후 그들은 그 지역에 더 많은 화석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과학자들이 그것이 거대한 뱀의 일부라는 걸 알아내는 데는 2년이 걸렸는데 그 크기 때문에 이전에는 악어라고 생각했었어요. 약 30마리 거대한 뱀의 척추와 갈비뼈를 관찰함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화석이 노천광산에 있었다면 쉽게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석탄이 화석을 보호하는 층의 역할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과학자들은 티타노보아의 두개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육 덕분에 매우 강력한 턱과는 달리 뱀의 뼈는 매우 약해요. 그래서 보통 퇴적물이 그 위에 쌓이기도 전에 부서져 버립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3개의 두개골 파편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발견 덕분에 뱀의 머리를 실물 크기로 복제했고 이것은 뱀이 그 시대의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였다는 이론을 뒷받침했습니다. 겁먹기 시작했다고 해도 괜찮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또한 그것이 현대의 보아와 아나콘다와 관련이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래서 티타노보아라는 이름을 얻게 됐죠. 기본적으로 타이타닉 보아라는 뜻이에요. 이 거대한 뱀은 2009년에 공식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티타노보아는 약 6천만 년 전에 번성했는데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지구를 누비던 때에서 약 600만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당시 티타노보아는 현재의 콜롬비아와 페루인 남아메리카의 기후를 즐겼어요. 그 길이는 볼링 레인만큼 길었고 오늘날 살고 있는 가장 큰 뱀보다 2배 더 길었습니다. 4개의 거대한 아나콘다만큼 무거웠어요. 운 좋은 우연 덕분에 이렇게 길고 무거워졌죠. 뱀은 냉혈동물이기 때문에 살고 자라기 위해 따뜻한 기후가 필요합니다. 콜롬비아 북동부는 완벽했어요. 티타노보아가 살던 시절의 기온은 32도였습니다. 티타노보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육지에서는요. 하지만 물속이나 근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의 주인공은 시간당 19km의 속도로 수영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의 뱀처럼 꿈틀거리며 아주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었죠. 과학자들은 티타노보아가 나무에 오를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고생물학자들은 티타노보아가 갈색이나 회색 피부를 가졌다고 믿고 있어요. 열대우림의 진흙투성이 강물에 숨기에 완벽한 색깔이었죠. 하지만 그 크기를 감안할 때 뭐가 두려워서 숨어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역사상 가장 큰 이 뱀은 독이 없었지만 원하는 동물은 무엇이든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거의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생선일 가능성이 높아요. 과학자들은 뱀의 입천장과 이빨의 수와 종류를 기반으로 그 사실을 알아냈어요. 오늘날 이 거대한 뱀의 식단을 재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물고기들도 멸종되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게 먹고 싶을 때 티타노보아는 다른 파충류들을 먹었습니다. 먹이에게 몰래 다가가서 한 번에 빠른 타격으로 상대를 쓰러뜨렸어요. 주둥이 부분은 매우 특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턱의 구조는 먹이의 몸을 움켜쥐게 했기 때문에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티타노보아는 또한 얇고 뾰족한 이빨을 가지고 있었어요. 낚싯바늘처럼 뱀의 턱에서 안쪽으로 굽어 있었어요. 이 작은 특징은 티타노보아가 먹이를 붙잡고 도망치거나 헤엄쳐 달아날 가능성을 막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큰 거북이나 악어도 쉽게 삼킬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게 무시무시하게 들리지만 티타노보아는 오래전에 멸종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엄밀히 말하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뱀도 덩치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따뜻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물론 완전히 다른 뱀이겠지만 티타노보아와 비슷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행성으로 이사가는 것을 고려하기 전에 거대한 뱀은 거대한 먹이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 큰 뱀은 큰 먹이를 둘둘 감싸서 삼키는 것을 선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너무 작을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을 지경이 아닌 이상 너무 작은 먹이를 공격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진 않을 거예요. 게다가 다른 뱀들처럼 티타노보아는 날카롭고 섬세한 후각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한 조건이 필요했고 진동에 민감했습니다. 너무 냄새나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춥고 너무 건조하고 너무 젖어 있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이런 장소 근처에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도시에 산다면 티타노보아와 같은 거대한 뱀을 만날 확률은 거의 0%입니다. 시골 지역은 다르지만 이 거대한 뱀이 살만한 유일한 장소는 적도 근처일 거예요. 이미 전 세계의 가장 따뜻한 지역에는 상당히 거대한 뱀들이 살고 있어요. 자수정 비단뱀 또는 스크럽 비단뱀은 온화한 거인입니다. 파푸아뉴기니나 호주에서 가장 큰 뱀이에요. 8.5m의 거대한 크기까지 자랄 수 있고 35kg까지 무게가 나갈 수 있어요. 달마시안 만큼 무거워요. 스크럽 비단뱀은 호기심이 많고 때때로 호주 사람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인간에게 무해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설치류, 박쥐, 그리고 물을 얻기 위해 개울로 오는 새들이에요. 먹이가 올 때까지 비단뱀은 조용히 누워 기다립니다. 입안에 열 감지기를 가지고 있어요. 저녁 식사로 먹을 수 있는 온열 동물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죠. 아프리카 바위 비단뱀은 11종만이 살아있는 비단뱀 종류 중 하나입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뱀이에요. 이 거대한 갈색뱀은 길이가 최대 6m에 달하고 무게가 자이언트 판다의 절반 정도입니다. 영양을 잡아 통째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사냥꾼이에요. 심지어 냉혈한 악어도 이 야수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악어도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1958년 한 동물학자가 아프리카 비단뱀의 뱃속에서 1.2m 길이의 어린 나일악어를 발견했어요. 과학자에 따르면 그 비단뱀이 말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삼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라고요.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비단뱀은 말 못해요. 그물코 비단뱀은 세계에서 현존하는 뱀 중 가장 긴 뱀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뱀은 2011년에 8m의 길이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 이름은 메두사이고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동물원에 삽니다. 다자란 그물코 비단뱀은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요. 하지만 이 뱀은 대부분 매우 조용하고 별 움직임 없이 누워있는 걸 선호해요. 비록 많은 비단뱀들이 다 자란 사촌들보다 훨씬 더 작은 외소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물코 비단뱀은 슈퍼 외소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2.5m 길이의 작은 그물코 비단뱀은 반려동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사람의 키보다 길지만 그물코 비단뱀으로는 왜소한 형태로 여겨져요. 하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진 않네요. 요즘 버려진 임대창고를 사고 파는 일은 미국에서 흔한 일입니다. 그에 관한 TV쇼까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어요. 하지만 대박을 터뜨리는 것은 전문 스토리지 헌터만이 아닙니다. 애리조나의 한 커플은 소파가 필요했어요. 많은 돈을 들여 새 것을 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했고 중고 소파에 $10를 제안했습니다. 소파는 상태가 좋지 않았고 둘은 결국 소파가 들어있던 컨테이너 창고를 함께 구입했어요. 창고 안을 뒤지다가 매우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현금이 가득 든 낡은 곰인형을 발견했죠. 그 안에는 거의 3억 원에 달하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2011년 한 남자가 샌페르난도 밸리의 컨테이너 내용물을 조사한 후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가 우연히 발견한 건 액션 코믹스 1권이라는 특별한 만화책이었어요. 그는 감정을 받기 위해 전문가에게 만화책을 가져가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 이 만화책은 슈퍼맨이 처음 등장한 만화책이었어요. 그는 그것으로 돈을 벌고 싶었지만 이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어요. 그 만화책은 사실 만화책과 특히 슈퍼맨의 열성 팬이었던 한 유명 배우가 도난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배우는 보험회사와 경찰에 만화책이 없어진 걸 신고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약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만화책은 도난당한 지 11년 만에 합법적인 주인과 재회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빈티지 물건이 호주 멜버른의 한 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이드카가 달린 1927년식 할리 데이비슨 8 밸브 레이서였어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멋진 오토바이는 2015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반세기 이상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발견 직후에 판매되었고 무려 약 4억 7천만 원에 팔렸어요. 버려진 창고를 경매하는 건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인가에 상관없이 말이죠. 롱아일랜드의 한 커플은 약 10만 원으로 일생일대의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미스테리 차고 안에는 1976년형 로터스 에스프리 스포츠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 차는 디자인 때문에 특별했을 뿐만 아니라 1977년 제임스 본드 영화 나를 사랑한 스파이에 사용된 차였어요. 처음에 그 부부는 이 차가 유명한 차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리해서 탈 수 있을까 알아보고 있었죠. 멋진 차였으니까요. 정비소에 가져갔을 때 그 차량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차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됐고 결국 2013년 경매에서 그걸 판매했어요. 가격이요? 무려 거의 10억 원에 달했어요. 남부 캘리포니아의 어떤 사람은 2017년에 버려진 창고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빈티지 비디오, 게임 하드웨어, 게임 카트리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감정을 받은 후 그가 발견한 물건이 5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2010년에 또 어떤 사람은 간단한 미용실 용품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큰 창고를 약 28만 원을 주고 구입했어요. 자세히 본 후 엄청난 가치가 있는 1928년산 마샬 앤 웬델 세일즈맨 피아노를 발견했어요. 감정 결과 그 악기의 가격은 약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로 추정됐습니다. 잊혀진 창고에서 우주 관련 물건이 발견됐다고요? 이 창고는 플로리다에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창고를 조사한 후 주인은 거기에 나사 로켓과 카운트다운 시계가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물건들은 사용 예정이었던 우주 프로그램이 중단된 후에 창고에 넣어졌습니다. 이 발견은 너무나 유명해져서 TV에서도 방영됐어요. 유명한 가수의 팬들도 버려진 창고에서 놀랄만한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 아레사 프랭클린의 개인 소지품이 들어있는 창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의 물건 대부분은 집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에 그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결국 그 물건들을 버렸어요. 나중에 그녀는 그것에 대해 잊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경매에서 가방, 옷까지 심지어 그녀의 이름으로 된 영수증과 같은 것이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비슷한 경우로는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가 소유했던 락커에 보관된 채 발견되지도 않고 공개되지도 않은 250개 이상의 녹음이 있었습니다. 팝의 왕이 그 노래를 쓰고 프로듀싱하는 동안 그는 누구와도 계약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 노래들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물함에는 유명한 가수의 사진과 잭슨 가족의 개인적인 물건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이 물건들 중 일부는 경매에 붙여졌고 다른 일부는 가족들이 큰 비용을 들여 다시 인수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유명한지에 관계없이 창고 임대료를 제때 지불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창고에서 발견된 모든 품목이 무생물인 건 아니에요. 한 이야기에 따르면 한 남자가 정기적으로 창고를 방문하는 동안 계속해서 고양이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고양이가 어떻게 그곳에 들어갔는지 왜 계속해서 방문하는지 알 수 없어서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창고에서 새로운 털복숭이 친구를 찾을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또 다른 창고 이야기는 불행하게 끝납니다. 2011년에 일어난 이 사건처럼요. 한 남자가 버려진 창고에서 귀중품을 훔칠 수 있다면 쉽게 대박을 터뜨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가 손에 얻은 물건들로 가방을 채우고 있을 때 경비원이 창고의 문이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경비원은 문을 닫았어요. 주인이 실수로 열어놓았다고 생각했죠. 말할 것도 없이 도둑은 안에 갇혔고 결국 도망치려다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집에 공간이 필요하지만 아직 버리고 싶지 않은 물건을 이런 임대창고에 보관하는 것은 좋은 생각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항목이 안전하거나 합법적인 것은 아니므로 몇 가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차량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창고 임대업자들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작동 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만 보관을 허용합니다.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트레일러, 보트, 심지어 트럭까지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런 물건을 창고시설로 옮기기 전에는 모든 증빙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부패하기 쉬운 품목은 금지예요. 냉장이 필요한 음식, 밀폐된 용기에 보관되지 않은 음식, 경우에 따라서는 반려동물 건사료까지 포함됩니다.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벌레와 설치류를 유인하거나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내부에서 발생할 우려 때문에 그런 물품을 멀리합니다. 통조림 음식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장소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표준 저온 장치가 내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고 고온 환경에서 일부 음식캔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식물도 보관할 수 없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햇빛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식물은 벌레와 해충의 원천이 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어떤 식물들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이상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밖에 심거나 더 이상 집안에 둘 수 없다면 처치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이 15살이고 비디오 게임의 지루함을 느꼈다고 상상해보세요. 대신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오래된 취미인 잃어버린 마야 도시를 추적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로 결심합니다. 일부 고대 문명에서는 별자리를 기반으로 도시 전체를 건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마야인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마야 문명이 존재했다고 믿었던 모든 별자리가 담긴 책을 발견해요. 오래된 구글 지도를 열고 현재까지 발견된 모든 고대 마야 도시를 지도에 표시해요. 이 정보가 실제로 일치하는 걸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대 마야의 가장 큰 도시들은 마야 별자리에서 가장 밝고 큰 별에 해당해요. 이제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100개가 넘는 고대 도시의 지도를 만들다가 갑자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고고학자들이 마야 도시 2곳을 발굴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별자리 지도에는 별이 3개나 있어요. 혹시 이 근처에 오랫동안 사라진 도시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일까요? 너무 공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은 이 이야기는 사실이에요.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윌리엄 가두리라는 캐나다의 10대 소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 소년은 과학 천재로 알려져 있으며 방금 소개한 별자리 이론으로 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는 자신이 조사하던 23번 별자리에서 3번째 도시가 빠진 걸 발견하고 이 수수께끼를 푸는데 도움이 될 만한 위성 사진을 인터넷에서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나사, 일본에 본사를 둔 위성회사인 잭사, 그리고 구글어스의 이미지를 조사했어요. 이러한 이미지로는 여전히 의문을 풀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캐나다 우주국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의 친구는 그가 찾고 있던 답을 얻을 수 있는 최첨단 위성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이미지에 따르면 멕시코와 벨리즈의 국경에 도시의 유적처럼 보이는 넓은 정사각형 지역이 있습니다. 윌리엄은 이 이미지를 뉴 브런스윅 대학교의 원격 감시 전문가인 아르망 라로크 박사에게 가져갔어요. 라로크 박사는 이미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지역에 30개의 건물과 대형 피라미드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죠. 과학계와 고고학계는 15세 소년의 발견에 열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몇 가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마야 도시가 발굴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부터예요. 그 이후로 티클, 팔렌케, 욱스말 등의 도시에서 유적이 재발견됐죠. 마야는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콜럼버스 이전 가장 큰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1500년경부터 이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은 전성기의 마야 문명이 40개 이상의 도시로 구성됐고 인구는 수백만 명에 달했다고 추정해요.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그들의 도시는 꽤 흥미로웠는데 마야 문명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과테말라, 벨리즈에 걸쳐 있었어요. 주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에서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개발했죠. 일련의 의식용 건물, 피라미드, 광장, 심지어는 야구 경기를 위한 코트까지 건설했습니다. 마야인들은 피라미드 건설에 열심이었지만 첨단 천문 시스템도 개발했어요. 고대 기술을 통해 금성과 화성 같은 행성의 정확한 위치를 예측할 수 있었고 일식 날짜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이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 도시를 발견하는 데 사용한 방법론은 특이하지만 완전히 초현실적이진 않았어요. 마야인들은 천문학의 조예가 깊었으니까 하늘과 관련된 주요 건축물을 건설하는 게 그리 이상할 건 없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한 게 그들이 처음도 아니에요. 이집트 학계에서는 기자 피라미드가 오리온 별자리와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건설된 방법을 연구하는 유명한 학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피라미드가 오리온 자리의 주요 별 중 하나와 일치하도록 의도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윌리엄에 따르면 그는 마야인들이 도시를 건설한 위치를 이해할 수 없어 마야 별자리를 살펴보자는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렸다고 합니다. 치첸이차나 욱스말과 같은 대부분의 주요 도시는 강이나 큰 수역 근처에 있지 않아요. 대신 변두리 땅과 산꼭대기에 지어졌는데 그게 이 15세 소년에게 혼란을 줬죠. 윌리엄은 이 도시가 천문학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발견한 신도시의 이름을 불의 입이라고 지었죠. 제 별명하고 똑같네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의 이론은 고고학계 내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마야 전문가들이 윌리엄의 발견을 반박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일부 고고학자들은 별자리 이론이 너무 비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명한 인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앤서니 아베니는 윌리엄의 방법론을 창조적 상상력의 행위라고 언급했어요. 그는 마야 별자리가 실제로 뭐였는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모두 가설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윌리엄의 발견에 대한 또 다른 반박은 마야 학자 데이비드 스튜어트가 위성사진에서 확인한 물체가 오래된 옥수수밭일 뿐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의 주장은 2021년 이 지역 근처에서 진행된 탐험에서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한 것에 의해 뒷받침됐어요. 그래도 15세 소년이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 도시를 거의 찾아낸 것은 꽤 흥미로운 일이죠. 윌리엄이 사용한 것과 유사한 기술이 실제로 전 세계에서 잃어버린 문명을 발굴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주 고고학자 사라 파캅에 따르면 위성 이미지는 이집트와 다른 지역의 고대 도시를 발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해요. 사라 자신도 하루의 대부분을 이미지에서 오래전에 도시가 있었을 만한 흔적을 찾으며 보낸답니다. 어떤 물건이 묻혀 있으면 그 위에 초목, 흙, 모래 또는 다른 현대식 건축물로 덮여 있을 겁니다. 라고 그녀는 말해요. 예를 들어 그녀는 거대한 초목 아래에 무언가가 숨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적외선 기술을 사용해요. 최근 브라질에서의 주요 발견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위성 이미지에서 기원전 200에서 12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참호 네트워크가 발견됐어요. 이를 통해 약 6만 명이 거주했을 수 있는 정착지를 추정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위성 이미지가 실제로 지상에 있는 것과 일치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도랑과 상형 문자가 있는 여러 개의 토루를 발견했어요. 고고학자들은 또한 고대 마야인들의 건축 유형과 매우 흡사하게 광장을 중심으로 세심하게 설계된 성벽의 잔재도 발견했습니다. 위성 기술의 발전으로 티클과 같이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고대 마야 도시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요. 과테말라 정글 한가운데에 위치한 티클은 고대 마야 제국의 수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성기에는 오늘날의 런던이나 뉴욕과 같은 도시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녔어요. 티클은 일련의 복잡한 기념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왕과 추장의 휴식처로 추정돼요. 이미 큰 규모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의 발견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원래 믿었던 것보다 3배나 더 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주요 발견은 도시 외곽의 요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원래 도시가 얼마나 멀리 뻗어 있었는지를 나타내죠. 그리고 새로운 발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연구원들은 마야 문명 쇠퇴의 잠재적 원인에 관한 새로운 단서를 발굴하기도 했어요. 과학자들은 티클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세이발 유적지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도자기와 고고학 발굴에서 나온 방사성 탄소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위대한 문명의 갑작스러운 멸망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추출했습니다. 이 정보에 따르면 마야 문명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사회적 불안정과 정치적 위기의 파도 속에서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마야 도심이 악화되고 마야 인구가 분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유적을 발굴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네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태국 북동부에는 거대한 고래 가족이 숲을 헤엄쳐 지나갑니다. 물론 진짜 고래는 아니에요. 사실은 7,500만 년 동안 형성된 암석의 일부입니다. 오래전 태국의 이 지역은 사막에 불과했습니다. 지각이 움직이며 사암을 밀어 올리고 이 아름다운 산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어져 있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하루를 보내고 싶으시다고요? 누구나 이 랜드마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관광객들에게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고래 한 마리의 뒤에서 끝없이 펼쳐진 초록 바다를 내려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등산로에는 폭포와 이국적인 동식물이 다양하고 꼭대기에서는 이웃나라 라오스를 바로 볼 수도 있어요. 암석의 모양은 고래들이 함께 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름이 새고래 바위라는 건 놀랍지 않죠? 거대한 고래의 등에서 태국을 볼 수 있다니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2011년 3월 캐나다의 한 광산을 파던 일꾼 하나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노도사우루스 화석을 발견한 거예요. 이 멸종된 공룡은 무게가 약 1360kg이고 몸 길이 5.5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억 1천만 년이 넘었지만 이 화석은 매우 잘 보존되어서 공룡의 육중한 갑옷과 비늘 같은 피부가 선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파헤치는 데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이 화석은 2017년에 캐나다의 한 박물관에서 공개되었습니다. 피부를 분석한 결과 예상치도 못하게 노도사우루스는 오늘날의 도마뱀이나 나방처럼 위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걸어다니는 탱크와도 같은 거대한 크기와 척추뼈도 모자라서 말이죠. 오늘날까지도 연구되고 있는 이 공룡은 오랜 시간 동안 발견된 것 중 가장 중요한 화석 중 하나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화석의 작은 특징들이 과거의 미스터리를 더 많이 밝혀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보이니치 필사본은 세계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문서입니다. 1912년 발견된 이래 이 필사본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서는 완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기이한 외계 식물과 미지 물체의 그림, 점성술 기호까지들이 가득하죠.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글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언어는 전혀 해독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쓴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우리는 그 글이 진짜로 기능적인 언어였는지 혹은 단지 이 하나의 문서를 위해 만들어진 언어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다양한 식물 그림도 역시 흥미롭습니다. 필사본에 있는 대부분의 식물은 식물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알려진 어떤 식물종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한 응용 언어학 교수는 이 책의 글자 중 일부를 해독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이 불가사의한 글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남반구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면 퀸즐랜드의 미스터리 큐레이터를 꼭 들르셔야 합니다. 번다버그와 진진의 중간쯤에 있는 곳으로 호주의 가장 놀라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름부터가 어마어마하죠? 1971년 이 부지는 애호박과 감자를 재배하는 농부의 소유였습니다. 이 농부가 농장을 확장하려고 하면서 쟁기질을 시작했는데 들판에서 큰 바위가 계속해서 걸렸습니다. 들판의 바위를 자세히 봤더니 그곳에는 바다 화석과 이상한 분화구 몇 개가 있었어요. 농부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지질학 교수들에게 알렸고 교수들은 이 바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그 지역을 파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분화구가 가득한 거대 사암과 옥석층을 발견했습니다. 분화구는 모두 35개였고 암석층은 약 2,500만 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미스터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온천, 과거의 해양활동, 유성이 이 분화구들을 만든 가장 유력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네 이름을 번다버그와 진진이라고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참 궁금하네요. 정말 재미있는 이름이에요.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고대 계산기의 한 종류인데요. 특별한 디자인으로 과학자들을 여전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그리스의 배가 안티키테라 섬의 해안에서 침몰했습니다. 잔해는 1900년에 발견되었는데요. 다이버들은 고대 유물들 중 일부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잔해에서 발견된 것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과도 어울리지 않는 물건을 발견했어요. 고대의 것으로 보였지만 기술적으로 아주 진보된 놀라운 장치였죠. 이 기계는 사용자가 시간과 별의 움직임, 일식, 달의 위상을 계산할 수 있었고 심지어 올림픽 같은 행사의 카운트다운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셀 수 있는 계산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이 이 잔해가 고대 그리스의 배에서 나왔다는 게 설명하기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톱니바퀴 시계는 유럽에서 14세기경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그 어떤 장치도 이 기계와 닮은 구석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 기계가 그 시대로부터 1400년 전에 만들어졌을까요? 안티키테라의 침몰과 계산기의 분실이 기술의 발전을 수백 년이나 지연시키게 되었던 걸까요? 한편 흑해 근처의 코카스 산맥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유럽의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비록 세계의 대부분의 백인을 코카시아인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고대의 거대 구조물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고인돌로 알려진 집 같은 건물에는 보석, 청동도구, 각종 도자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누가 왜 이 고인돌을 지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고인돌은 지붕 역할을 하는 큰 돌을 두 개의 돌이 함께 받치고 있거나 작은 돌이 벽처럼 쌓여 있는데 한 면에는 구멍이 나 있어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도 구멍을 막는 돌마개도 발견됐고요. 이 돌 구조물에서 더 이상한 점은 코카스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주, 한국, 콜롬비아, 아프리카, 심지어 프랑스에서도 발견되고 있거든요.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추측뿐입니다. 1974년 발견된 중국 최초 황제의 무덤은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지키는 8,000명의 테라코타 전사들도 잊어서는 안 되죠. 이 전사 조각상의 대부분은 각자 서로 다른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테라코타 말과 전차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호를 위한 것이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무덤의 일부 지역에는 아직 누구도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지역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은 진입을 매우 꺼리고 있습니다. 속에 뭔가 놀라운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놀라운 역사의 일부를 잃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결국 연구자들은 안에 무엇이 있는지 더 확인하기 위해 작은 로봇을 닫혀있는 무덤으로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고고학자들은 무덤의 비밀을 조금 더 기다려야겠죠. 코스타리카 남부에서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돌굴을 여럿 발견했습니다. 300개의 공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몇몇은 지름이 2.1m에 육박했어요. 아무도 그 공의 목적이나 어떻게 생산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이 돌이 화산암인 반려암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돌을 완벽한 구형으로 조각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겁니다. 연구자들은 이 공이 거의 현재는 사라진 집단의 사람들이 아무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만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럴싸한 이론은 모래를 사용해 옆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전에 작은 돌을 사용해 바위의 가장자리를 깎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돌이 천문학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어떤 곳으로 향하는 길을 가리키는 표지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더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이 돌의 의미는 자신들을 창조한 문명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일본의 남쪽 끝과 대만에서 120km 떨어진 곳에 요나구니 구조물이 있습니다. 1986년 한 잠수부가 관광객을 데려갈 새로운 다이빙 장소를 찾던 중 처음으로 이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피라미드 같은 큰 계단을 보고 자신이 수중 도시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죠. 몇몇 고고학자들은 수천 년 전 파도 밑으로 사라진 아틀란티스처럼 이 구조물이 전설적인 태평양 문명의 표시였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에 채석장 작업을 암시하는 흔적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돌에 인간과 동물의 모습이 흐릿하게 새겨져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어느 주장도 많은 증거가 뒷받침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구조물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대칭성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진 것처럼 곧지 않고 단단한 자연 바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조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침몰한 문명과의 닮은 점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은 터키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건축물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는 10,000년 이상은 되었을 거라고 해요. 고대 농업 공동체의 본고장이었던 지역에서 발견된 이 단석은 5.5m 높이로 사회적인 행사와 의식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 커다란 석조 구조물에는 동물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으며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근처에서 연구자들은 주택지를 찾았는데요. 이 놀라운 유적이 현대 문명으로 향하는 이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는 걸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퀸바야 유물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흥미로운 유물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점은 이 유물이 현대의 비행기와 아주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퀸바야 유물은 공기역학적인 모양을 하고 있어서 현대과학자들은 이 유물이 항공기의 청사진으로도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4년 2명의 항공기술자가 이 유물을 더 큰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현대적인 엔진의 도움으로 이 모형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유물이 아마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기보다 수천 년은 더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 세계의 매혹적인 미스터리죠. 여러분은 나사가 항성, 행성, 은하 또는 블랙홀만을 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나요?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에요. 이 기관은 또 우리의 고향 행성인 지구에서 일어난 발견도 연구해요. 그럼 나사는 최근에 뭘 발견했을까요? 얼음 밑에 생명체가 있나요? 최근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 남극의 얼음 아래에 숨어있는 믿을 수 없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발견은 지구 전체 수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바꿀 뿐만 아니라 우주의 생명체에 대한 연구를 도울 수 있어요. 인류의 존재는 남극 대륙과 그것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달려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최근의 발견들이 우리의 생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얼음밖에 없는 이곳에 대해 여러분이 얼마나 아는지 봅시다. 남극 대륙은 남반구에 있는 세계 7대 대륙 중 하나예요. 총 면적으로 봤을 때 5번째로 큰 대륙이에요. 그리고 그 뜻은 호주의 거의 2배 크기라는 걸 의미해요. 진짜 운석을 보고 싶나요? 남극으로 가세요. 건조한 기후 때문에 남극 대륙은 우주를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예요. 하지만 더 멋진 건 대륙의 흰 표면에서 운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미 얼음에서 약 45,000개의 운석을 뽑아냈어요. 그리고 30만 개를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곳에 많은 지상암석이 없기 때문에 운석의 어두운 색 덕분에 발견하기가 쉬워요. 남극 대륙의 건조한 사막 환경 또한 그걸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줘요. 심지어 100만 년 전에 지구에 떨어진 것도 말이에요. 그리고 남극에서의 화산 활동을 상상할 수 있나요? 어렵죠. 하지만 이곳은 불이 얼음과 만나는 곳이에요. 서남극은 대부분의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과학자들은 서남극에만 138개의 화산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와, 여러분은 남극이 늘 추울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해안 지역은 10도까지 따뜻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얼음이 없다면 남극이 어떻게 보일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늘 얼음으로 덮여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3,400만 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얼음이 없는 대륙의 표면이 어떨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하지만 나사가 그걸 바꿨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들었고 오늘날 가장 정확한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본 것은 놀라웠어요. 대륙은 보이는 것과 달리 전혀 평평하지 않았어요. 계곡, 경사진 평원, 그리고 높은 산들로 꽤 울퉁불퉁했어요. 하지만 이건 그들이 남극 대륙 얼음 아래에서 발견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요? 드럼을 쳐주세요. 나사가 2개의 새로운 빙저호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더 멋진 것은 우주에서 이 호수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만약 여러분의 대답이 최첨단 위성이라면 맞습니다. 2003년 나사는 아이스셋이라는 위성을 발사했어요.
그것이 빙상물질 균형과 구름과 에어로졸 높이를 측정했어요. 위성은 또한 남극 대륙에 얼음이 없는 지도를 만드는 걸 도왔어요. 2010년 유럽 우주국은 두 번째 위성인 크라이오셋2를 발사했어요. 얼음 두께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거였죠. 그리고 2018년 나사는 아이스셋의 후속인 세 번째 아이스셋2를 발사했어요. 이것은 빙상의 해발 고도와 바다의 해빙의 두께를 측정했어요. 나사의 가장 진보된 지구 관측 레이저 기구였습니다.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전달했죠. 그리고 이게 다른 위성들의 데이터와 결합되었을 때 한 쌍의 큰 호수 근처에서 이 두 개의 새로운 호수를 발견하는 게 가능했어요. 하지만 애초에 어떻게 이런 호수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남극 대륙 얼음의 평균 두께는 약 1.9km예요. 하지만 어떤 곳에선 특히 겨울 동안에는 3km 이상 두꺼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과학은 달리 말하고 있어요. 맨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대륙의 얼음은 그 무게에 의해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수년 동안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낼 수 없었어요. 2007년 아이스셋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표면 아래에 뭐가 숨어 있는지 통찰할 수 있게 해주게 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먼저 남극 대륙에 빠르게 흐르는 빙류 아래에 연결된 해빙수 호수의 전체 네트워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게 수백 개 있었어요.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의 빙하 연구가 헬렌 아만다 프리커는 아이스셋에 의해 측정된 해발 높이의 변화가 이런 호수의 역학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게 해빙수를 정적으로 유지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로 시스템을 통해 계속해서 물을 채우고 배수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위에 얼음이 오르내렸죠. 하지만 어디로 물을 빼냈을까요? 당연히 바다죠. 그리고 그 양이 엄청납니다. 프리커와 공동 저술한 최근의 연구에서 한 호수에서 단 3일 만에 7,500억 리터나 되는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갔다는 걸 발견했어요. 자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여전히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두 개의 새로운 호수를 찾는 것은 과학자들에게 기후가 따뜻해짐에 따라 남극의 빙상이 얼마나 빨리 변할지, 그리고 이게 세계적인 해류와 해수면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더 나은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호수의 체음과 배수 주기는 빙상의 균열과 크레바스가 생기게 해요. 그래서 이 새로운 호수들로부터 발견한 정보는 또한 얼음 표면의 손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또한 이 체음과 배수 시스템이 얼음이 바다와 대양으로 미끄러지는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추가된 담수가 해양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평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 발견은 또한 생명이 정말 얼음 아래에 있는지 어떤지를 암시할 수 있어요. 와! 과학자들은 약 1068m의 얼음을 뚫었고 호수들 중 하나에서 채취한 물 샘플에서 대략 밀리리터당 10,000개의 박테리아 세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렇게 많은 수의 박테리아의 존재는 좋은 징조예요. 왜냐하면 차가운 물이 미세생물과 같은 더 고등한 생명체를 지지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 새로운 호수들 중 하나가 그들의 고향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새로운 호수가 다른 행성에서의 생명체가 가능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화성의 얼어붙은 표면 아래의 생명체가 남극 호수에서 보이는 패턴을 따를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붉은 행성에 존재했었을지도 모르는 생명체 종류에 대한 중요하고 새로운 정보를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겨울 동안에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온도는 영하 89.2도예요. 2010년엔 그보다 더 낮은 영하 93.2도를 기록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건조한 바람 때문에 이 추위를 훨씬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남극 대륙의 얼음 표면의 크기 또한 1년 내내 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여름에는 약 30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겨울이 되면 1900만 제곱킬로미터로 커져요.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큰 얼음 조각으로 남아있죠? 미안 북극아, 네가 졌어. 이 귀엽고 작은 펭귄 아세요? 남극에는 원주민이 없으니 이 동물들을 현지인으로 여기세요. 그곳은 어느 나라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땅도 아니에요. 하지만 누가 진짜 그걸 소유하고 있는지 아세요? 5가지 다른 종의 펭귄, 바다표범, 범고래들이에요. 대륙의 가혹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낚시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으로 그곳을 방문할 수 있어요. 약 5,000명의 사람들이 연구소에서 여름 동안 대륙에 거주해요.
하지만 겨울이 오면 그 수는 자연스럽게 1000명으로 떨어져요. 남극 대륙의 얼음 이불은 세계 담수 보유량의 70%를 차지해요. 만약 이게 녹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지구의 해수면은 거의 60m 상승하게 될 거예요. 1992년 1월 10일 거대한 화물선이 태평양 한가운데 어딘가를 항해했습니다. 거센 폭풍에 휘말렸고 파도가 배를 무섭게 때렸고 컨테이너 중 일부가 물에 빠졌어요. 그중 하나가 열렸고 약 29,000개의 고무 장난감이 쏟아져 나왔어요. 노란 오리, 개구리, 파란 거북이 장난감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계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의 32,000km의 여행이 시작됐어요. 이 엄청난 수의 장난감은 수년간의 폭풍, 소금물, 해양 동물들, 그리고 타는 듯한 태양 아래서 수없이 많은 날을 살아남았어요. 고무오리들은 심지어 북극의 차가운 물속까지 들어갔고 타이타닉이 가라앉은 지점을 헤엄쳐 지나갔어요. 장난감 중 일부는 하와이에 도착했고 일부는 영국의 해안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여정을 지켜봤어요. 해양학자들은 이동하는 고무오리 떼의 도움으로 해류를 연구했습니다. 이 오리들에 대한 책도 나왔어요. 각각의 장난감은 유물이 됐고 어떤 사람은 그중 하나를 발견했어요. 개구리 장난감 하나가 영국 해안으로 떠내려갔고 다른 장난감들은 바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찾아서 수백만 원에 팔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방랑자들은 어딘가에서 떠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중 하나를 찾게 될지 몰라요. 제 건 잘 간직하고 있어요. 암모나이트가 뭔지 아세요? 나선형이 등에 있는 거대한 고대 조개 껍데기 같은 거예요. 워싱턴의 해안에는 암모나이트의 화석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과학자들이 선사시대 흔적을 찾기 위해 그곳에 갔어요. 하지만 대신 알려지지 않은 공룡의 거대한 뼈를 발견했어요. 문제는 그 화석이 해안가 바위에 박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발견한 것을 얻고 물을 얻기 위해 돌톱을 사용했어요. 그들은 그 뼈를 추출했고 그것이 약 8천만 년 전에 살았던 동물의 뼈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은 수강류로 두 다리로 움직이는 포식성 공룡이었습니다. 티렉스와 벨로키랍토르가 수강류에 속했어요. 이 뼈가 누구의 것인지 정확히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연구원들은 이 공룡의 후손들이 현대의 새라고 말합니다. 영국에서 1억 8천만 년 된 화석이 차머스 해변에서 발견됐어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발견 중 하나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뼈가 아니라 거대한 수중 도마뱀인 이크티오사우루스의 거의 전체 뼈였어요. 그냥 이키라고 부를게요. 이 화석의 크기는 12m였습니다. 사실상 소형 버스 길이에요. 이 도마뱀의 머리만 해도 2m였는데 이건 거의 프로농구 선수의 평균 키죠. 이 키는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발견된 가장 거대한 고대 뼈대 중 하나였습니다. 1억 8천만 년 전에 바다와 해양을 헤엄치면서 다른 바다 생물들을 겁먹게 했을 걸 상상해보세요. 무섭네요. 2008년 브라이튼 비치 해안에서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해안에 남겨진 것 중 가장 특이한 것 하나를 발견했어요. 키가 2m나 되는 큰 레고맨이었어요. 몸 전체가 온전했고 멋져 보였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바다에 머물렀고 결국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발견은 지역 주민들과 지방 당국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 레고 남자는 해변에서 너무 멋있어 보여서 사람들은 레고맨을 그곳에 그냥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이 거대한 장난감에 대한 진실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레고맨이 덴마크에서 왔다고 해요. 덴마크에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있는데 아마 거기서 왔을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지나가는 배에서 떨어졌다고 확신합니다. 고무오리처럼요. 하지만 물론 이 모든 것이 홍보 캠페인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광고 효과가 훌륭하죠. 2010년 지역 주민들은 워싱턴의 라푸시 해안에 떠밀려온 거대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나무 기둥 안에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침대, 테이블, TV, 심지어 작은 파티를 열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나무 자체의 높이는 약 60m에 달했습니다. 거의 보잉 여객기만한 크기예요. 그날 해안에 버려진 나무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것이 가장 컸어요. 높은 조수와 사나운 바람이 그 나무를 해안으로 데려왔어요. 이 지역에서는 폭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폭풍이 치는 동안 그 지역을 흐르는 강은 숲 위로 흐르고 큰 나무들을 이곳으로 가져옵니다. 또한 해안 근처에는 열대 숲이 있는 높은 경사지가 있어요. 만조 때 물이 나무들을 해안으로 옮겨옵니다. 사람들은 정확한 나무의 종류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트카 스프루스, 붉은 삼나무, 더글라스 전나무처럼 생겼어요. 2020년에 대왕 오징어가 남아프리카 해변의 해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거대 오징어는 깊고 어두운 물에서 살기 때문에 이러한 발견은 드문 일이에요. 바닷가에서 발견된 이 오징어는 거의 4m 길이였습니다. 이건 승용차의 크기보다 더 커요. 일부는 버스 크기에 달하기도 합니다. 먼 옛날에 선원들이 이 괴물을 크라켄이라고 불렀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 오징어는 거대한 촉수, 부리 같은 입, 그리고 동물 세계에서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 하나가 축구공만한 크기예요. 2021년 한 가족이 하와이의 해변에서 오래된 병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안에는 37년 전에 쓰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편지는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 일본 학교의 학생들이 이 메시지를 썼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1984년 그 학교는 해류를 연구하기 위해 약 450개의 병을 바다에 방류했어요. 그 편지에는 병을 돌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주소가 있었습니다. 현재 약 50개의 병들이 일본의 그 학교로 반환됐어요. 하지만 하와이 해안에서 발견된 이 메시지는 2002년 이후 처음입니다. 해안을 따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이상한 것을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커다랗고 짙은 녹색 촉수를 가진 거대한 불가사리처럼 보여요. 가운데에는 이상한 붉은 빛이 있어요. 그 물체는 테이프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주변에 보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2022년 5월 호주의 본디비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해안에 왔던 기자와 많은 관광객들은 이 알 수 없는 생물이 그저 미국의 유명 TV 시리즈 광고를 위해 만들어진 조각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2020년 2월 16일 지역 주민들은 아일랜드 마을의 바위투성이 해안에서 큰 화물선이 갇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는 낡고 녹슬었으며 몸 전체에 구멍이 나 있고 곳곳이 썩어 있었어요. 그 전날에는 거기 없었어요. 그 배에는 값지거나 흥미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낡은 연료통 몇 개만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이나 일지도 찾지 못했어요. 그 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선장이 누구였을까요? 선원들은 다 어디로 갔죠? 아무도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곧 언론에서 배에 대한 기사를 썼고 어떤 사람이 마을 관리 당국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주인이라고 소개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 배를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마 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선박의 이야기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은 알타입니다. 아일랜드 해안으로 오기 5개월 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대서양에서 목격됐어요. 그날 대형 선박 MS 프로텍터는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고 알타를 발견했습니다. MS 프로텍터 승무원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그 배는 비어 있었어요. 유령선이었죠. 어떻게 이 배가 대서양을 가로질러 아일랜드 해안까지 떠내려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연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 배를 본 사람이 없다는 점도 특이합니다. 폭풍우를 헤치고 조용히 먼 거리를 항해했어요. 그런데 추가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알타는 여러 명의 선장을 거쳤고 밀수업자들에 의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됐어요. 아프리카와 그리스의 해안가를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알타 선원들이 조난 신호를 보냈어요. 음식과 물이 떨어졌어요. 엔진 내부에 고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조되었고 배는 바다를 헤매게 됐어요. 배의 주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74년 3월 베츠 가족 제리, 앙투안 그리고 그들의 아들 테리는 포트 조지 섬에 있는 자신들의 사유지 안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봄 산책을 즐기면서 오늘 자신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걸 그들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테리는 앞으로 걸어가면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물체에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랐지만 자신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테리, 어디 가는 거야?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그는 어머니를 무시하고 알 수 없는 물체를 미친 듯이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물체가 정말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반짝이는 은빛 공이 볼링공만한 크기로 잔디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테리는 다가가면서 기이하게도 아무도 그 공에 손을 대지 않았고 공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테리는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힘껏 잡았어요. 언제나 가는 곳마다 쓰레기를 발견한다니까.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테리는 항상 이상한 금속 물건을 수집했습니다. 그는 그런 물건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기념품이라고요 라고 말했죠. 세 사람은 반짝이는 완벽한 구에 매료되어 공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출처가 어디일지에 대해 신나게 논의했습니다. 정복자들이 사용했던 대포알일 수도 있고 궤도 안에 나사 위성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상상해봤죠. 그들은 집에 도착했고 테리는 방의 창턱에 공을 놓았습니다. 옆에는 다른 전시물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때까진 가만히 있었죠. 2주가 지났고 한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둘은 놀면서 교대로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테리가 기타를 치자 창문턱에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소리에 놀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생긴 진동인지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봤어요. 테리는 침착하게 그냥 주머니 쥐일 거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피크를 들면서 의심스러운 듯이 공을 쳐다봤어요. 다른 코드를 치자 테리는 공이 진동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콧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테리는 기타를 내려놓고 공 쪽으로 다가갔어요. 공 쪽으로 손을 뻗자 소리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테리는 깜짝 놀라 잠자코 서 있다가 아빠에게 소리를 쳤어요. 테리는 아버지에게 이상한 현상에 대해 설명했어요. 앙투아는 공을 자세히 보고 공을 자신의 귀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공을 힘차게 흔들자 공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충격을 받은 그는 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내려놓자 공은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안에 한쪽 가장자리 쪽으로 이동한 다음 빙글빙글 돌아갔죠. 직사각형의 모서리로 이동하여 끝없이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출구일 겁니다. 마침내 공은 가운데로 굴러가더니 다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리둥절해하며 공을 바라봤어요. 앙투아는 바닥에 공을 놓았습니다. 바닥에 닿자마자 공은 문을 향해 빠르게 굴러갔어요. 이번에는 그 공이 탈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이 물건은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값진 물건이었기 때문에 테리는 재빨리 공을 뒤쫓았어요. 그리고 공이 집을 나가기 전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공을 안전한 박스 안에 두었어요. 공은 또 다른 탈출 시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테리는 실험을 스스로 설계해보기로 했어요. 그는 햇빛 아래 있을 때 공이 더 활동적으로 보인다는 걸 깨달았어요. 테리는 그 공이 태양 방사선에 반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망치로 치며 마치 타격을 느끼는 것처럼 크게 울리기도 했어요. 배츠 가족의 집에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이면 갑자기 문이 쾅 닫히고 오르간이 없는데도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오르간 음악이 흘러나오곤 했죠. 가족들은 그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모여 앉았습니다. 그들은 그 공이 진짜 외계인이라고 느꼈어요.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했습니다. 정부기관에서도 공을 검사하러 왔어요. 그 물체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자 그들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이 무엇인지 알아보거나 설명을 해줄 수가 없었죠. 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공이 다른 행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뿐이었어요. 배츠 가족은 동의하지 않았고 다른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그 공을 천문학자이자 외계인 전문가인 제이 알렌 하이넥 박사에게 보냈죠. 그는 6시간 동안 그 공을 검사했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하이넨 박사는 이 이상한 공이 전파를 방출하고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새로운 정보로 배츠 부부는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신비한 공은 빠르게 유명해졌어요.
이 이야기는 미국 전역 신문에 퍼졌고 국제적으로도 보도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신비한 구체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은 곧 배츠의 집을 방문했고 이 외계 물체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했어요. 공은 땅 위에 놓였습니다. 공은 평소처럼 움직였고 손님들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 말문이 막힌 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공의 크기를 보여주기 위해 가족의 푸드를 공 옆에 놓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걔가 공 옆에 앉자 걔는 낑낑거리더니 발로 귀를 막았습니다. 공 주위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죠. 배츠 가족은 이 공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런던 로이즈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을 집에 혼자 둔다면 누군가를 불러 공을 보게 했어요. 아무도 훔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요. 하지만 이 신비로운 배츠공은 실제로 무엇이었을까요? 당국의 대변인은 언론에 그 공이 고급 스테인리스 강철로 만들어졌다고 밝혔어요. 그 구체가 혼자서 만들어진 건 아니었지만 여전히 지구 어딘가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우주에서 온 것이라면 다양한 요소들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됐어요. 조사 후 그 공의 껍데기는 2.5cm 두께고 안쪽은 비어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무게가 10kg이었는데 그 양의 스테인레스 스틸에 해당하는 정확한 무게였죠. 어떤 솔기도 없었고 껍데기의 일부가 긁혀 있었고 3mm 깊이의 작은 삼각형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강철 공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엑스레이로 더 많은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안에서 작은 구슬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공이 제작될 때 이 구슬들이 물체 안에 들어갔던 걸 거예요. 공 안에서 움직이는 느낌이 있었던 이유가 명확해졌죠. 또한 이 이상한 움직임의 미스테리도 풀렸습니다. 공은 완벽하게 균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미묘하게라도 울퉁불퉁한 표면에 놓이면 굴렀던 거였어요. 배츠의 집은 바닥이 울퉁불퉁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움직이는 걸 목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국은 또한 자신들의 조사를 증명하기 위해 공을 잘라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배츠 부부는 단호히 공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추가로 이 공은 벨 앤 고셋이라는 회사에서 밸브를 검사하는 공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공의 크기, 무게, 금속 성분은 그들이 만든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공이 발견되기 3년 전 어떻게 이 공이 배츠 가족의 사유지까지 닿았는지도 확인이 됐어요. 제임스 듀링 존스라는 예술가는 이러한 밸브 확인용 공 몇 개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 공을 조각에 사용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차 안에 공간이 없어서 그는 공을 차 위 선반 위에 올려놓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배츠 가족의 사유지를 지나면서 운전을 했고 도중에 이 공들 중 몇 개가 굴러 떨어져 사라졌죠. 그러다 어느 화창한 봄날에 테리가 공을 발견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이넥 박사가 확인한 전파와 이상한 자기 특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앙투아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말이 사실이었는지는 박사에게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1970년대는 지구 밖의 모든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은 즉시 인기를 얻었어요. 당국은 뒷받침된 증거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관심을 강화했죠. 외계 물체에 대한 주장은 현상금을 받기 위한 배츠 가족의 수작일 수도 있었어요. 타오르는 태양 아래 모래 언덕 사이 사하라 사막 어딘가에서 여러분은 고대 보물을 찾아 걷고 있습니다. 마침내 모래에서 이상한 바위를 발견합니다. 커다랗고 검은 석탄 조각이나 돌덩어리처럼 보이지만 표면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특이합니다. 이 독특한 물건은 지금까지 지구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물체입니다. 이 돌은 지구가 우주에 나타나기 훨씬 전에 태어났어요. 이 특이한 운석은 2020년 사하라 사막의 외딴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돌 표면에 있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의 동위 원소를 분석했고 그것의 나이가 약 45억 년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이것은 역사상 우주에서 나온 마그마의 가장 오래된 샘플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형성될 시간이 없었던 작은 원시 행성에서 왔어요. 우리 태양계가 형성되던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많은 거대한 소행성들이 우주에서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거대한 천체로 형성되어 나중에 행성이 되었습니다. 큰 바위의 행성들은 작은 행성들을 흡수하고 있었어요. 그 돌덩어리는 막 형성되기 시작한 작은 원시 행성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거대한 소행성이 그것을 파괴했어요. 그 행성은 수십억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그중 일부는 다른 행성의 일부가 되었고 일부는 태양계 바깥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조각이 지구가 형성되기 전까지 우주를 떠돌고 있었죠. 그 후 그것은 지구의 대기 속으로 들어왔고 현재 사하라 사막으로 알려진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이 암석은 2020년에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계 암석의 침식에 의하면 훨씬 더 일찍 떨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 30kg의 무게가 나가는 이 고대 물체는 내부에 여러 개의 다른 운석 조각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용암으로 이루어진 화산암이에요. 그것은 식으면서 굳어졌고 결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짝거리는 거였어요. 과학자들은 이 암석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우리 태양계 기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견된 가장 큰 소행성은 윌라메트입니다. 크기는 7.8평방미터이고 무게는 15톤 이상입니다. 이것은 버스 절반 무게입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우주 물체의 표면에 설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멋진 사실은 발견된 대부분의 운석과는 달리 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윌라메트는 니켈과 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금속 조각은 1906년에 발견되었어요. 현재 이 거대한 바위는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운석 중 가장 큰 것은 호바입니다. 이것은 나미비아에 위치해 있고 너무 무거워서 위치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호바의 무게는 60톤입니다. 탱크보다 더 무거워요. 다음 우주 관련 행사는 2월 28일 영국 남서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거대한 섬광이 하늘을 비추었어요. 그러고 나서 큰 충돌음이 있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집 밖을 내다봤을 때 잔디밭에 검게 그을린 얼룩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추측했고 영국 운석 관측 네트워크에 그 발견을 보고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운석을 발견하게 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지질학적 연구나 우주센터에 보고하세요. 우주 암석은 땅 위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그 가치를 더 빨리 잃습니다. 비, 먼지, 눈, 바람, 장렬하는 태양, 이 모든 요인이 운석의 표면을 손상시킵니다. 천체를 연구하는 걸 어렵게 만들죠. 영국에서 발견된 운석은 석탄처럼 보이지만 훨씬 부드럽고 깨지기 쉽습니다. 아마도 언상태의 물을 포함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바위는 태양계가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을 때 우주를 뚫고 지나간 거대한 소행성의 일부입니다. 바위 안에서 독특한 광물 조합이 발견됐어요. 과학자들이 태양계의 기원과 지구의 생명체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독일 뇌르틀링겐이라는 작은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거대한 고대 운석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이 마을의 비밀을 모르면 이것을 알아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아늑하고 작은 거리를 걸으며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 건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지만 운석을 연상시키는 어떤 것도 찾지 못합니다.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마을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언덕에 올라가자 그 도시가 구덩이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은 이 마을이 사화산의 분화구에 위치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특정한 각도에서 집들을 보면 이상한 빛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20세기 중반 한 무리의 지질학자들이 이곳에 오자마자 이 분화구가 화산 분화구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마을은 운석에 의해 남겨진 거대한 분화구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 거대한 운석은 약 1500만 년 전에 이곳으로 떨어졌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안에 있던 탄소 거품이 즉시 작은 다이아몬드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도시를 건설하고 있을 때 다이아몬드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값비싼 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도시의 벽이 햇빛에 유난히 빛난다는 사실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 마을이 하늘에서 떨어진 다이아몬드를 지어줬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음 방문할 곳도 영국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위 자체는 지구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유명한 스톤헨지예요. 사람들은 어떤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바위를 원형으로 놓았습니다. 모두가 이 고고학적 기념물에 대해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이 만들어진 이유를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불가사의한 바위들로 지어진 또 다른 건축물이 불과 3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슈퍼헨지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더 크고 무겁고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각 판은 약 2층 높이인 4.5m입니다. 한때는 돌들이 수직으로 서서 거대한 반원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약 4,500년 전 사람들이 돌들을 밀어냈어요. 누군가의 장난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슈퍼헨지의 미스터리를 풀지는 못하고 있지만 수직으로 세워진 돌들이 어떤 거대한 기념물의 일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바위들은 코스타리카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람만한 큰 것도 있고 볼링공만한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완벽하게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거대한 바위공들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석기를 사용하여 완벽한 둥근 모양을 만드는 데는 몇 년이 걸렸을 거예요. 이 공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겁지만 농구공처럼 쉽게 굴러다닐 수 있습니다. 바위들은 모두 나이가 다릅니다. 일부는 약 25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대부분은 녹은 화산 마그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이 돌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바위공은 코스타리카의 대도시 근처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문명이 지역 왕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이 바위들이 천문학을 공부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위의 용도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사라졌고 바위의 역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가장 멋진 고고학적 발견으로 우리의 여행을 마무리하도록 해요. 여러분은 페루 사막을 걸으며 낮은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언덕 표면이 이상한 선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걸어가면 언덕 위에 거대한 고양이가 보입니다. 그러한 그림은 지오글리프라고 불립니다. 길이는 약 35m이고 보잉 상업용 제트기의 절반 크기이죠. 고고학자들은 2020년에 이 거대한 고양이를 발견했고 이 고양이가 기원전 200년에서 10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그림은 다양한 그림들로 이루어진 불가사의한 그룹의 일부입니다. 고양이 외에도 다른 동물, 식물, 그리고 환상적인 형상들이 있어요. 모두 페루의 사막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우연히 발견되었어요. 고고학자들은 처음에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덕 위의 자연 침식이 실루엣을 거의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프리카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계획을 짜요. 마지막 목적지는 사하라 사막이에요. 대서양에서 홍해까지 뻗어있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곳이죠. 낙타를 타고 그 지역의 풍부한 문화에 대해 배울 것을 생각하니 신이 납니다. 여러분은 엄청나게 긴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도착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뜨거운 사막에 왔어요. 이게 920만 제곱킬로미터라는 게 믿어지세요? 여러분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마신 후 첫 번째 모험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가이드는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줘요. 오아시스들이 모여있는 곳을 방문하는데 2주를 보낼지 아니면 진행 중인 지역 미스테리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지 말이에요. 이 알제리 마을 근처의 사막 깊숙한 곳에 풀리기를 간청하고 있는 미스테리가 있어요. 모래 뒤에 거대한 점박이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직선으로 수킬로미터에 걸쳐 뻗어있는 수십 개의 원들이 있어요. 이 원들은 몇 년 전 구글어스 이미지를 통해 처음 확인됐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수년간 논의해왔지만 아무도 그 답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상한 건 이 원들이 마을, 도로 또는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아주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원 뒤에 숨은 진실을 발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책을 들고 현지인과 대화를 시작해요. 모두들 이 시나리오에 도움을 줘요. 지리학자, 인류학자, 어르신들, 그리고 역사가들까지. 여러분이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지도 전문가예요. 그 원이 진짜인지 아니면 위성 결함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결국 구글어스에 위성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게 됩니다. 원은 정말 거기에 있어요. 여러 해 동안 여러 사진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애초에 왜 그것들이 거기에 있는지 이해해보려고 해요. 이틀간의 인터뷰 후에 여러분은 첫 번째 단서를 찾았어요. 이 원들은 석유 활동의 결과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게 왜 말이 되는지 설명했어요. 알제리는 천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추측일 수 있어요. 보통 추출할 가치가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사들은 지진 조사를 수행해요. 지진 조사는 땅에 충격파를 보내 지구의 표면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파동들이 어떻게 되돌아오느냐에 따라 그곳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특수 차량이 토양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스테리를 푼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사하라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예요. 여름 평균 기온이 40도가 넘어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물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들은 일종의 폐허이거나 고대 우물에서 남겨진 것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전 이게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팩트 체크할 준비 됐나요? 일부 인류학자들은 이 원들이 고대 포그가라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어요. 포그가라는 보통 북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2500년 된 관계 시스템의 이름이에요. 또 북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는 카나트라고도 알려져 있죠. 지역 주민들은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곳에서 깊은 우물을 파고냈어요. 그리고 나서 일정한 거리에서 평행한 갱도를 팠어요. 다음으로 그 도시와 우물을 연결하는 지하수로를 팠죠. 중력의 도움만으로 물은 우물에서 도시로 흘러가요. 이 전통적인 기술은 농작물, 가축, 그리고 인간에게 물을 제공해 주었어요. 이 우물들이 인간이 만든 오아시스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지방 자치의 이름조차 이게 사실일 수 있다고 암시해요. 포그가렛 에자우이아라는 이름은 사실 이 고대 우물인 포그가라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요. 이 도출이 아주 정확한 걸로 입증됐죠. 여러분은 직접 보기 위해 그곳을 여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시내버스를 타고 뒤에 앉아 편안하게 가요. 알제리 북부의 풍경은 고대의 마을 같아 보이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가는 길에 작은 도시들의 외곽에서 심지어 우물의 폐허도 볼 수 있어요. 구글 위성 이미지를 열면 땅에 카나트가 표시된 걸 볼 수 있어요. 수킬로미터 아래로 이어지는 일련의 구멍들이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여러분은 틀렸다는 걸 알게 돼요. 카나트에 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 중 한 명인 데일 라이트풋은 그 원들이 확실히 카나트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위성 사진으로도 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정말 가까웠는데. 알고 보니 카나트나 포그가라스는 직선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원처럼 생기지도 않을 거란 거죠. 이게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또 다른 단서는 끝에 마을이 없는 거였어요. 그 원들은 인간 활동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어요. 그리고 카나트는 명백히 인간 거주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어졌어요. 시도는 좋았네요. 현장 학습을 한 번 더 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 미스테리를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준비의 나날들이었죠. 픽업 자동차, 음식, 장비. 이 모든 게 사하라원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였어요. 첫날 여러분은 사막으로 160km를 운전해 갔어요. 여러분은 항상 이 지역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했는데요. 저기 겨자색 모래 언덕만 보여요. 하지만 밤하늘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육안으로 전체 은하수를 볼 수 있죠. 여러분은 별들의 이불 아래에서 캠프를 차리고 잠을 자요. 다음날 긴장감이 높아져요. 휴대폰 수신이 안 돼요. 이런. 하지만 다행히도 구글맵에 원의 좌표를 찍어 넣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서 오프라인 모드가 작동해요.
여러분은 좌표를 따라 이동했지만 결국 길을 잃게 됐어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게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긴장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러분과 팀원들은 차에 올라타서 폰의 좌표를 지나 몇 킬로미터를 더 운전해가요. 아주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린 후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기 있어요. 모래 위에 파놓은 거대한 분화구가요. 12개의 작은 구멍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높은 곳에서 보면 시계바늘이 없는 시계 같아 보여요. 땅에서 봤을 땐 아주 희미해요. 너무 희미해서 놓칠 뻔했어요. 이 지역을 검색하면서 여러분은 모든 구멍에 비슷한 게 있다는 걸 발견해요. 금속 와이어가 있네요. 바닥에서 잡아당길 수 있는 얇은 와이어예요. 깊이 묻혀서 여러분은 땅을 파기 시작해요. 어떤 물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런 오래된 다이너마이트 같아 보여요. 이건 확실히 놀랍네요. 사고를 피하기 위해 땅 파는 건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조사 끝에 만족감을 느끼지만 여전히 호기심이 생겨요. 그 다이너마이트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뒀을까요? 다음에 오는 건 여러분의 모험의 전환점이 돼요. 차로 걸어 돌아가는데 바닥에 뭔가 빛나는 게 보여요. 여러분은 호기심에 그것으로 다가가요. 동그랗고 녹슬어서 마치 정어리 통조림 같아 보여요. 이게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이게 이 원들의 미스테리에 더 많은 단서를 줄 수 있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은 그걸 집어 차에 넣어요. 도시로 돌아오니 퍼즐 조각들이 사하라 원 뒤의 이야기들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사진과 정어리 통조림을 가져와서 지역 전문가들에게 보여줘요. 그들은 여러분의 자료를 분석하고 흥미로운 결과를 내렸어요. 알고 보니 1번 추측이 진실에 가장 가까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추측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왜 우리는 더 깊이 파야 하는 거죠? 반밖에 안 맞았기 때문이에요. 사하라 원은 지진 조사의 역사적인 발자취가 아니었어요. 원이 만들어졌을 때 이 기술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석유 탐사와는 관련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로 채워진 구멍은 기름을 찾기 위한 오래된 방법이었어요. 원은 지하 자원을 찾던 측량사들이 남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어리 통조림은요? 폭발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남긴 거죠.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이 통조림 모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대략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원들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대적인 것에 가깝네요. 자, 여러분도 따라와서 이 미스테리를 푸는 데 도움을 준 게 기쁘기 바래요. 다음 미스테리 해결 모험에서 만나요.